사회문화 12번 여기는 공공선택론에 관한 거야. 베버의 이론 중에 공공선택론이 있는데 그러면 공공선택론이라는 이론은 그 조건 전제가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 얘기가 좀 나와. 관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19세기 말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밑줄 쳐볼까? 하나의 유기체로 봤대. 기능주의 이론 19세기 말. 일단 여기서는 통시적 관점인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요거에 관해서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가 뭐야?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그치?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상호간의 연결성, 한쪽이 뭐 어떤 조직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 혹은 다른 조직과의 연계성을 따지는 거야. 개별적인 게 아니라 연계성. 그거를 갖다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하고, 그것이 19세기 말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라면 기능주의로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대두되면서 배경이지, 그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관료,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행동 동기를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베버란 말이에요. 베버.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굉장히 관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즉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 거야. 정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게 관료래.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했어. 베버 생각이란 말이야. 관료는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게 아니야.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 다음에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관리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 베버 생각 한번 볼까? 베버는 관료가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한대. 그리고 공익을 추구한대. 그 전제로 가정을 하고 관료들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누가 하냐면 뒤에 나온 정치인, 상급 관료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관료는 뭐해? 그냥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고. 이게 베버가 바라본 관료의 특성이란 말이야. 따라서 베버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배제돼야 되겠지, 그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은 배제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초점을 두었다. 자, 제도의 효율성.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되면 있잖아.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는 없다는 거야. 관료들은 어차피 공익을 추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거 봐봐. 베버 생각대로라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 완전 무결한데, 제도의 효율성이 높더라도 관료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이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 실현 여부 달라지고 하급자가 상급자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는 거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관료를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어떤 존재로 보고 있고, 또 정책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지만 집행하는 데는 아주 충실하다고 봤단 말이야. 그러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베버 생각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정책이 실현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급자가 막 복종을 안 해.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대두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지. 이러한 비판 속에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선택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적 방법, 공공선택론, 말 그대로 공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자, 베버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두되기 시작한 게 공공선택론이야. 자, 공공선택론은 관료를 어떻게 보고 있나 볼까?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간주했다. 베버하고 다르지, 그지? 베버는 있잖아, 그냥 집행하는 거고 공익을 추구해. 정책에서도 배제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라고 그랬어. 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본 관료는 능동적이란 말이야.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대. 공익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관료들도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하려는 존재로 봐야 되겠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간주하고 있는 거야. 거의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여긴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게 베버 생각하고 좀 다르지. 공공선택론 내용 요거 확인해도 베버와의 차이점이야. 자, 공공선택론은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 자,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관료는 정책을 집행하는 거고 정치인은 정책을 수립하는 거야. 그런데 공공선택론에서는 이 둘 관계가 일종의 교환 관계가 성립되고 형성되고, 그러면 베버 생각은 이건 일방적인 관계거든.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면 관료는 거기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공선택론에서는 교환 관계래. 피드백이지, 피드백. 교환의 매개체는 바로 예산이다. 관료는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관료를 공급자라고 봤어. 그 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수요자로 볼 수 있다. 수요자가 소비하는 사람이잖아. 맞지, 그지? 관료는 공급하고 정치인은 소비하고 뭐 이런 거야. 공공선택론자들은 관료가 일련의 활동, 계속되는 활동과 예상 결과를 정치인에게 공급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위에서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관여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정치인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 서비스 공급이 뭘까?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그 예상 결과라든지 일련의 활동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랬잖아. 공급한다 그랬잖아. 요게 관료가 정치인한테 하는 서비스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관료가 정치인한테 하는 서비스는 바로 이 부분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시장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대가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관료와 정치인이 불가분의 관계, 상호 교환 관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공공선택론을 바탕으로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가 니스카넨과 던립이다. 니스카넨과 던립이. 자, 베버 이후에 나와 있는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선택론의 시작은 니스카넨과 댄립이라는 사람이야. 먼저 이것도 나눠야 되겠지. 니스카넨과 댄립이. 니스카넨은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관료와 정치인의 교환 관계를 인정한 거란 말이야. 니스카넨은 시장에서의 협상에서 관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협상. 관료가 우선적이다. 관료 우선을 두고 있는 거야. 니스카넨. 그는 마치 독점기업처럼 관료가 뭐 한다 그랬냐면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관료는 공급자 맞지? 그지? 그지? 어차피 여기 니스카넨과 던리비는 모두 공공선택론자들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아까 얘기했던 그 공통점 있지? 거기에 따르면 관료는 공급자에 해당되는 거고 니스카넨은 관료가 공급하는 게 공공재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하는 게 모두 결정 능동적. 이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관료가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정치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우위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지. 정치인들은 정책의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에 관련된 거를 전혀 몰라, 현실을. 그러니까 관료들이 정치인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는 거야. 공급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바로 관료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관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이 서비스의 공급의 대가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 지급, 아까 교환관계 중에 보상이야, 보상. 용의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또 선거에 의해 자주 교체된 정치인들은 공공재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에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 지급할 용의는 얼마까지 알고 있고 관료 선거로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른다. 정보의 비대칭성. 따라서 정치인은 이러한 정보 위에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보이지 관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니스카네는 관료가 이러한 지위,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위에서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나오죠. 관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바로 그게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들이 공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야. 자기 조직에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이익도 같이 추구한다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개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는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합리성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당연하지 않겠어? 자기 조직에 예산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일을 한다면 능력을 인정받잖아. 또 게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오랫동안 관료에 머물 수 있잖아. 그게 합리성과 생존 측면이라고. 관료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므로 이건 대전제가 되는 거야. 어차피 관료도 인간인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고 그 합리적인 것은 생존과 연관이 돼 있다. 효용의 결정 요인은 소득이라는 금전적 요소와 명성, 부서 관리의 용이성 등 비금전적인 요소를 합친 것이다.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우위에 있는 관료들이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요소와 비금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이다. 여기 명성, 부서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비금전적 요소야. 이걸 얻게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능력 발휘해서 소득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명성도 얻고 부서 관리의 용이성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면 두 요소는 모두 커진다. 두 요소는 금전적 요소, 비금전적 요소 모두 커진다고. 그러면 자 봐라.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랬잖아. 그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관료들은 정치인한테
예산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 대가를 보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 금전적 요소와 비금전적 요소의 대가를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관료 입장에서는 예산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금전적 요소, 비금전적 요소를 모두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또한 관료는 직원, 충원, 복지 등을 원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예산 획득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이걸 부응하지 못하면 제대로 예산을 주지 못하면 그럼 결국 조직에서 도태되게 된다. 그럼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예산이라는 게 키워드를 잡고 있는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 응? 니카슨에는 이러한 이유로 관료가 소속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서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공선택론 중에 니스카넨이 뭐라 그랬냐면 예산 극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료들이 예산을 더 많이 예산 규모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들 스스로의 이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끝나는 단점이 있단 말이야. 이거 공공선택론의 니스카넨의 이야기였어. 내용을 섞지 마, 알았지? 다시 좀 이따 정리해 줄게. 그 다음에 덧니비로 할게. 덧니비는 니스카넨의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자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관료 행동 동기를 예산에서만 찾는다고 비판하면서 예산의 극대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가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덧니비는 니스카넨의 주장 중에서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게 결합돼 있다. 그게 바로 상관관계라고. 덧니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정도가 달라진다. 모든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직원, 충원,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에 부응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무조건 많이 큰 규모로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영리활동을 하는 거래기관의 관료는 영리는 뭐야? 공무원이지만 돈 버는 거야, 아니?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정책을 실행하지. 사업을 벌일 거 아니야.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 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통제기관의 관료는 하위 조직의 성과 그리고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봤어. 자, 영리 추구하는 관료들은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아주 강하대. 하지만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하는 거 집행을 감독하는 통제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잖아, 감사. 영업부에서 돈을 많이 썼어. 그거를 감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해.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되지. 여기는 하위 조직의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통제기관이니까 예산 확보 동기가 약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예산의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예산의 확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부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관료다. 이렇게 다른데 모두 예산 확보에 초점을 두고 공공선택론을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덧니비가 비판한 거야. 자, 그는 관료의 지위에 따라 예산의 극대화의 동기는 물론이고 이거 하나 나왔어. 극대화하기를 위한 원하는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예산을 극대화하기 원하는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고 봤다. 이거 덧니비야.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면
직업 안정성이 증대되고 뭐 당연한 거지요. 소득이 늘면 똑같은 거니까. 비상근직을 포함한 하위 관료의 효용은 커지지만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위 관료들은 일을 좀 덜하게 되겠지. 대신 뭐가 해?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돈으로 다 하는 게 많으니까 하위 관료들은 자신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아까 얘기해 보면 예산이고 소득이라면 금전적 요소까지 얻는다면 효용은 당연히 커지겠지. 그런데 고위 관료는 회의 참석 예산 증가를 위한 증거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가져다가 뭐 어디에 썼는지, 왜 이만큼 늘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용은 작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서지, 예산이 확보되면 효용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효용은 그만큼 따라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따라서 고위 관료들은 하위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한편 예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비로서의 관료의 수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예산, 해당 기관이 민간 부분에 쓰는 지출액과 핵심 예산을 합친 관청 예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기관 자체의 운영비.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니까, 게다가 관료를 뽑는 거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핵심 예산이겠지. 하지만 해당 기관이 민간 부분에 쓰는 지출액, 핵심 예산을 합친 관청 예산, 핵심 예산을 합친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친 예산. 이런 두 가지의 예산이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관료를 뽑고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청 예산이다. 다른 조직과 다 합치는 거야. 민간 부분 지출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예산이 다르단 말이야. 이 예산이 다르다 그래서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 위에 보면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가 바로 이거야. 예산의 유형이 다르래. 뭐로 다른데? 핵심 예산이 있고 관청 예산이 있다. 덧입이는 하위 관료의 효용은 직원의 숫자,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치? 예산을 가지고 예산으로 일을 하면 아무래도 덜 힘들겠고, 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고위 관료의 효용, 부서의 위신, 민간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라고 됐어. 자, 하위 관료의 효용과 고위 관료의 효용 내용은 또 다르다. 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아까 관료의 숫자, 직원의 숫자라고 그랬잖아. 직업 안정성. 이게 운영비하고 관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게 핵심 예산이잖아.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하위 관료라고. 하지만 민간 부분의 지출 같은 이런 부분에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관청 예산은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은 예산을 그냥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관료들은 우리 조직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예산의 내용, 유형도 다르다고 본 게 덧입이야. 덧입이는 고위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한다. 동기를 갖는 것은 맞지만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라고 보았다. 자, 덧입이 다시 한번 해볼까? 고위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는 동기를 갖는 것은 맞지만, 예산 극대화하는 동기 위해서 말하면 관청 예산이지, 그지? 그래야지 예산을 자기가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간 고객과의 관계 형성, 부서의 위신,
이런 거와 관련 있으니까 예산 극대 동기를 갖지요.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서의 최적화라고. 그러니까 이 정보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건 덧립이란 말이야. 부처의 최적화가 뭐야? 그랬더니 부처의 크기, 규모, 직무 관련 권한. 부처의 크기가 적절해야 돼. 지나치게 클 필요는 없어. 직무 관련 권한이 강화돼야 돼. 이거가 고위 관료가 생각하는 최적화란 말이야. 그는 고위 관료가 관리 회피 성향을 갖고 있어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보다 소수의 유능한 직원들과 근무하기를 원하고, 부처의 최적화가 이거란 말이야. 뭐라고? 부처의 최적화는 규모가 있잖아. 적절해야 돼.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고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소수의 유능한 직원과 근무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량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 직무 관련 권한을 얘기한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고위 관료는 전체 관청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동기가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소속 부처의 최적화, 즉 부처의 크기가 적절해야 돼. 인원수만 많은 게 아니라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거. 딱 효율화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한이 자기한테 집중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덧립이는. 덧립이가 생각했을 때 고위 관료가 원하는 예산의 내용은 이렇단 말이야. 자, 내부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본다. 내부 구조 개편. 내부 구조는 뭐야? 여기서는 적절한 부처의 크기와 유능한 직원, 그 다음에 마지막 권한.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고위 관료들의 생각이라고. 실제로 관료들이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선택 결정 과정, 많은 요소 작용, 일반화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많은 요소가 작용해. 근데 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사람 있지? 니스카넨. 이 사람은 예산이 커지면 뭐 금전적 요소, 비금전적 요소 다 늘어나고 결국은 예산이 모든 걸 잡고 있는 키다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공공재가 막 방만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다.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 하지만 그 동기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료들이 조직 하위 구성 요소로 기능을 한다고 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기능주의 이론에서 뭐라 했어? 조직 하위 구성 요소로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기능주의인데 조직 하위 구성 요소가 기능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온 덧립이의 공공 관료들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위에 배버 얘기 말고 공공선택론을 잠깐 볼까? 공공선택론.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공공선택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자, 배버하고 다른 건 관료들이 있잖아.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효용극대화. 그 중에서 첫 번째 니스카넨 얘기는 효용이라는 건 금전적 요소하고 비금전적 요소. 금전적 요소, 비금전적 요소.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니스카넨의 효용이란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런 금전적 요소와 비금전 요소의 핵심은 뭘까? 그럼 바로 이거 예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예산을 통해서 관료는 금전적 요소와
비금전 요소를 모두 얻을 수 있어. 만족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효용이란 말이에요. 금전적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 같은 경우, 비금전 요소는 뭐 명성이라든지 부서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뭐 능력의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덧니비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야. 덧니비는 자 예산 결정, 예산이라는 게 니스카넨 얘기로 따진다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런데 그 효용은 금전적이고 비금전적인 거 모두 포함한다 그랬잖아. 근데 덧니비는 좀 생각이 달라. 왜냐하면 무조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게 고위 관료하고 그 다음에 하급 관료가 있는데 이 고위 관료와 하급 관료의 효용이 니스카넨이 효용이 극대화하면 모두 다 효용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 거야, 덧니비는. 알았어? 자, 효용은 고위 관료의 경우 효용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잖아. 뭐 위신이라든지 부서위신, 권한이라든지 이런 무형의 것들이 많단 말이야. 하지만 하급 관료의 효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의 수, 그 다음에 부서의 안정성, 이게 높아지면 효용이 높아지는 거야. 각각 효용이 높아지는 조건이 달라. 그런데 어떻게 효용 극대화라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니스카넨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고위 관료가 생각하는 효용 극대화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청 예산이라고 그랬지. 일단 이건 높이는 걸 하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적인 개혁, 내부 개혁이라고 그러지. 내부 개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권한이라든지 아까 나왔지. 자기가 권한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최적화해야 되는 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얻고 싶은 거야. 하급 관료는 이런 예산을 많이 얻고 싶은 거지. 직원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운영을 넉넉하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직업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고위 관료와 하급 관료의 효용의 내용이 다른데 무조건 한 가지로 파악하는 니스카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거란 말이야. 자, 문제 1번부터 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 관료제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관료제의 한계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능주의 한계점. 기능주의 한계점. 기능주의 한계점이지. 그래서 나온 게 공공선택론이니까. 기능주의 한계점을 제시한 거지.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의 니스카넨의 예산에 집중한 거. 그거의 한계점도 얘기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공재가 무분별하게 남용된다는 거 그런 거야. 2번 관료의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 그 다음에 변모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여기 지금 관료의 유형을 얘기했어. 고위 관료, 하급 관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맞았고요. 그런데 뒤에 거는 없지, 그지? 이 이론의 변모 양상이 변한 건 없죠. 달라진 거란 변모 양상이 달라진 게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는 변모 양상은 없다고 봐야지. 하나가 어떻게 막 발전하고 진화하느냐 그게 변모지. 새로운 거 비판하고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게 변한 건 아니지. 새로운 게 출현했다 그래야지. 기능주의 한계 그래서 공공선택론이 나온 거야. 이건 변모가 아니죠, 그지? 그 다음에 3번 관료에 대한 정의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아니고요. 관료가 옛날 관료는 이런 거고 지금 관료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4번 관료의 행위를 상반되게 분석한 두 이론. 이를 절충이 없지. 상반된 건 위에서 상반된 게 있다면 뭐냐면 공공선택론은 관료의 행위가
상반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이론은 상반되게 분석한 이론은 맞고, 하지만 이게 절충된 건 아니야.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고 끝난 거야. 니스카넨 얘기 끝. 덧니비 얘기 끝. 그러면 절충이 되려면 그 다음에 나와서 다 섞여야지. 알았지? 자, 5번. 관료의 행동 동기 분석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니스카넨, 덧니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주로 얘기한 게 공공선택론의 니스카넨, 덧니비 이론을 소개하는 거고, 앞에 기능주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배경이야. 자, 정답은 5번이네.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1번. 배번은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에 배제되고 정치인은 정책 결정하고 그 다음에 관료는 그걸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얘기했지. 맞았지. 2번. 기능주의 이론은 관료를 조직에 하나는 유기체로 하위 구성 요소로 단순하게 봤다. 맞았고요. 3번. 배번은 관료를 정치인이나 상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존재로만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지. 맞았고. 니스카는 독점 기업처럼 정치인이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 이건 관료들의 경험에 의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치인은 이런 거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제공하면 대가로 예산을 많이 지불하는 거야. 틀렸어. 정답은 4번이 틀렸네. 5번. 덧니비는 부처의 최적화, 예산의 극대화보다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게 능력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권한의 독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정답은 4번이 틀렸고,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라고 해야 되겠어. 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적절하고. 기억이 뭐야? 거기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 자, 여기 니스카넨이고 니은은 덧니비야.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 자, 공통된 생각은 뭘까요? 이 사람 둘 다 뭔데? 공공선택론자들이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능주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자, 1번. 공공기관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자, 여기 틀렸어. 뭐가 틀렸나 볼까?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거는 공통점인데, 문제는 의사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여겼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개인. 얘가 아니고 얘라고 봤죠.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2번. 모든 공공기관의 관료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도는 동일하다. 아니지요. 이거는 니스카넨 주장인데 이걸 비판한 게 덧니비야. 알았니? 이것도 틀렸지, 그지? 동일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덧니비니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겠지. 3번. 공공기관을 이야기해서는 관료 개인보다는 제도 분석. 이거 기능주의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제도 효율성이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건 배보 생각이고, 여기는 지금 덧니비하고 니스카넨 얘기를 해야 공통점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3번까지 들어서 4번 한번 볼까? 관료 조직은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무조건 복종하는 방식이래. 이건 어느 거야? 배보지. 이것도 배보가 얘기한 게 그거야. 관료는 수동적이고 정책을 집행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복종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복종 안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이거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공공선택론으로 설명하는 거지. 5번. 관료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존재. 이거 봐. 기능주의에서 배보에서 넘어선 거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맞았지요? 정답은 5번이지. 5번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거 4번 볼래?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할까? 라는 질문이야. 니스카넨 얘기로는 뭐지? 금전적, 비금전적 효용이 극대화되니까.
그 다음에 덧니비 얘기는 뭐야? 고위관료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한과 능력 있는 직원과 일하고 싶으니까, 하위관료는 직원의 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1번, 주어진 정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너무 모호하게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각각 달라, 내용이, 그지? 그래서 니스카넨 같은 경우에는 니스카넨의 야 지금 가가 니스카넨 얘기지, 그지? 그럼 주어진 정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는 건 틀렸죠. 왜냐하면 주어진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수동적이잖아.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 따라가는 거야. 근데 니스카넨은 관료를 뭐라고 봤어? 능동적이라고 했잖아.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따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죠. 2번, 적절한 양의 공공재를 생산하여. 이거 실패했잖아. 그래서 예산 극대화 하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공공재를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 직원 충원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조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이건 또 뭔 이상한 소리야. 아니? 이상한 소리? 근데 여기서 니스카넨 얘기는 이거야. 부정적으로 여기는 조직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야. 이게 니스카넨 생각이야. 아니? 무슨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야. 도태되는 거. 이게 좀 뭐 살벌한 얘기인데. 대신에 이런 거 있지. 능력 발휘를 못하면 예산 압박을 받게 되면 능력 발휘를 못하고 도태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충원해 달라고 뭐라 그래야 돼? 요구할 수 있겠지. 이런 내용이 니스카넨의 얘기라면, 니스카넨 얘기로 따진다면 예산을 상급자한테 더 많이 가져와라. 조직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또 능력이 없으면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도태되기 싫으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상급자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거 틀렸고요. 5번, 효용과 관련된 금전적 요소, 비금전 요소 모두 높일 수 있으니까. 니스카넨 얘기네. 이게 그러니까 금전, 비금전 모두 높일 수 있으니까 결국 예산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니까 예산을 높여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4번이 정답이죠. 니스카넨 얘기로 예산은 핵심 키라 그랬잖아. 5번, 관료는 정치인에 비해 공공재 생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리다. 틀렸죠. 이건 정치인 비대칭성을 얘기한 거다. 순서가 바뀌었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자, 5번, 덧니비의 견해를 바탕으로 맨 그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야. 내용 섞으면 안 된다 그랬지.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자는 것. 고위관료 A와 하위관료 B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거야. 예산 많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막 시도하고 사업을 펼치고 하려면 A와 같은 직급의 관료 C는 고위관료네, 그지? 하부 조직들의 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발령됐어. 뭔지 알겠다, 그지?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에 발령된 거야. 그러면 예산이 중요한 건 어디야? A하고 B. C가 전에 근무하던 곳이 여기니까. 그런데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예산이 많으면 그거를 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감사기관에 갔단 말이야. 그럼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A와 C는 자신의 기대와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직의 구조 및 직무를 개편하려 한다. 자, 그러면 적절하자는 거 1번부터 볼게.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A는 C에 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크겠군. 지금 금방 설명한 거야. C는 지금
먼저 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감독기관으로 왔으니까 예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2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대비 얻는 효용의 크기는 A보다 B가 더 크겠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위 관료는 열심히 예산을 가져온 거에 비해서 효용은 덜하다 그랬지. 작다고. 그러니까 같은 설명이니까 맞았지. 3번 B의 효용은 A의 효용에 비해서 직원 수라든지 안정성에 따라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죠. A는 뭘까 그럼? 아까 또 나왔는데 A는 권한이야 권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거야. 이게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이 사람은. 여기에 권한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근무할 이런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다는 거지. 하지만 하급 관리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니까 효용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맞았지. 4번. 비기관 자체의 운영비 편성보다 민간 부분에 지출한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인대. 운영비는 뭐야? 아까 얘기했을 때 운영비가 뭐라 했어? 핵심 예산이지, 그지? 응? 그다음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핵심 예산. 이걸 합치면 뭐야? 관청 예산이 되잖아. 그러면 B는 있잖아. B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직원의 수,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맞지, 그지? 그렇다면 기관 자체의 운영비는 핵심 예산이라고 아까 그랬다. 어? 그 다음에 고급 관련은 관청 예산이지, 그지? 지금 바뀌었잖아. 뭐가 바뀌었어? B는 있잖아. 민간 부분에 지출한 예산과 핵심 예산, 즉 관청 예산보다는 핵심 예산에 더 관심이 많겠지. 정답은 4번이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야. B가 관심을 갖는 건 운영비겠지. 운영비. 직접적인 핵심 예산. 이해되냐? 왜냐면 B가 하급 관료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A와 C 모두 정책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늘리는 경향으로 왜 모두란 말을 썼을까? 둘 다 고위 관료니까. 덧니비 입장에선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통제권을 늘리는 권한이지 권한. 부처 내부 구조의 변경을 추구하겠죠. 맞았죠. 됐니?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것 중에 관청 예산에 관심이 있는 건 고위 관료라고 얘기했고요. 하급 관료는 운영비 같은 핵심적인 예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문맥상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걸 찾는 거야. 6번 보세요. A는 추구하다. 쫓는다라는 얘기지. 간주한다, 여긴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야. 도태하다. 도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라는 게 불필요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야. 도태하다. 그다음에 커져간다. D는 뭐야? 증대. 되다. 많아진다 그런 얘기지. 거느리다.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거느리다가 그 위에 통솔하다지, 그지? 통솔하다가 거느리고 통제한다, 다스린다 그런 얘기야. 자, 그냥 써봤는데 정답은 3번이고 헤매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면 없어져 버리는 게 도태하는 거. 그래서 3번이 적당하지 않고 추구하는 건 쫓는 거고 간주하는 건 여기는 거고 증대하는 건 커지는 거고 통솔하는 건 거느린 거다. 정답은 3번이다.